여러분 안녕하세요. 고2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조아란입니다. 자, 이제 4부에서는요. 37번부터 우리 같이 하도록 할 거예요. 37번부터 41번까지 자, 문제가 총 5문제가 묶여있는 지문입니다. 자, 인문 영역 지문인데요. 여기서는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물론 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보람을 느끼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막 소위 막 일벌레라는 이런 별명까지 얻어가면서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그리고 철학자들은 노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글입니다. 근데 이제 인문학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가끔 이제 학교에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인문이라고 하는 거, 독서 영역에서 특히 인문 영역을 보면은 글들의 내용이 막 인간의 존재, 뭐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 뭐 철학적인 이야기, 관념적인 이야기, 추상적인 이야기,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인문 영역에서 많이 다루더라고요. 우리의 실생활과 우리의 현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인문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막 그냥 졸립기만 하고 너무 어렵게만 느껴져요. 진짜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요, 저는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독서 영역 지문을 보면 인문 영역 지문도 있고 과학 기술 영역 지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보다 친구들이 느끼기에 우리의 실생활과 좀 더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은, 실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과학 기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현실적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인문학, 그리고 과학, 그다음에 기술, 이런 것들은요, 사실 좀 궁극적인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과학기술 영역 같은 경우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외적인 부분들을 풍요롭게 한다면, 인문학은요, 좀 내적인 부분,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풍요롭게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했을 때, 자, 외적인 거, 내적인 거, 이 둘 중에 하나만 발전을 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의 그 발전이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완벽한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정신적인 면, 어떤 정신의 수준, 이런 것들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요거 37번부터 41번 이 지문을 친구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읽히는 게 쉽지 않아요. 이 문장은 또 이 부분의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어도 좀 이해가 쉽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사실 많았어요. 근데 이제 봤을 때 문제는 37번부터 41번까지 솔직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었는데 지문의 내용이 여러분한테 좀 어렵게 다가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한번 정리를 하면서 내용을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자, 누구나 한 번쯤은 경치 좋은 곳에 누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꿈꿔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러한 상상에는 즉 노동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 생각이 깔려 있다. 일은 힘든 거야. 노동은 우리한테 그냥 노동을 억지로 해야 되는 거고 고통만 안겨주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인간은요, 노동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켜 왔고 이러한 점에서 노동은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노동에 어떤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을까? 자, 그걸 이제 철학자별로 나누어서 그 철학자들이 노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우리한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철학자 로크는 노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 보죠. 로크는 노동을 소유의 권리와 관련하여 설명을 했다. 소유의 권리. 자, 로크는 신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인간에게 자연을 공유물로 주면서 동시에 인간이 신의 목적대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성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뭘 줬대요? 인간에게 자연을 공유물로 주고요. 이성도 또 같이 줬다고 합니다. 자연과 이성을 두 가지를 준 거죠. 인간에게. 자, 그런데 그는 신이 인간에게 공유물로 주지 않은 유일한 것이 신체이기 때문에 공유물로 주지 않고 뭘로 줬어요? 각자의 신체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자, 배타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공유물이라는 것은 다 같이 소유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자연은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하는 것이라면 신체는 본인만이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각자의 신체는 각자의 것이다. 개인의 소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신체가 한 개인의 소유라면 그 신체의 활동인 노동 역시 그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떤 개인이 노동을 했다면 그 노동은 그 사람만의 것인 신체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노동 역시 그 개인만의 것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하여 인간이 공유 상태인 어떤 사물에 노동을 부여하는 것은 이 어떤 사물 플러스 노동을 부여한다면 원래 그 어떤 사물은 이 사물들을 전부 다 자연에 속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공유물이었는데 다 같이 소유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어떤 개인의 노동이 더해진다. 그 순간 그 사물에는 배타적 소유권을 첨가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공유물에 배타적 소유권을 첨가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노동이 합쳐진 그 공유물은 그 노동을 합친 그 사람만의 것이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모든 개인은 노동을 통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노동을 하면 이 자연물이 이런 여기 주변의 사물들이 전부 다 같이 공유하는 거였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노동을 어떤 특정 사물에 가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리모컨에 내가 어떤 노동을 막 가했어요. 뭐 리모컨을 부러뜨린다든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은 그 부러뜨린 순간 내 노동이 가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만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을 가했기 때문에 그 순간 내 노동이 합쳐진 이 부러진 리모컨은 나만의 것이 된다. 뭐 이런 뜻인 거죠. 내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다만 로크는 모든 노동이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자, 로크에게 노동은 단순히 신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편의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자연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리모컨을 부러뜨렸다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읽어보죠. 이에 따라 로크는 만약 어떤 개인이 신체를 사용하여 공유물을 인류의 삶에 손해가 되도록 만든 경우 자, 그것은 노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 로크의 얘기에 따르면요. 제가 신체를 사용해서 이 공유물을 인류의 삶에 손해가 되도록 만든 경우 제가 아까 부러뜨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 부러진 리모컨은 노동에 제가 이거 부러뜨린 것은 노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러진 리모컨에 대해서 제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근데 제가 리모컨을 부러뜨리지 않고 제가 노력을 가해서 뭔가 이거를 기능이 더 좋은 리모컨으로 만든 거예요. 자, 이랬을 경우는 노동에 해당이 되죠. 삶과 편의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제가 사물을 이용한 거니까요. 제 개인적인 노동을 들여서. 그리고 그렇게 뭔가 기능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향상된 이 리모컨은 제 것이 되는 거게 되겠죠. 뭐 그 기술에 대한 제가 뭐 특허권을 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부러뜨렸으면은 그거는 노동으로 인정이 안 되고 제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로크의 얘기에 따르면. 자, 그래서 로크의 노동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번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는 헤겔의 이야기입니다. 자, 헤겔의 이야기. 헤겔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헤겔은 노동을 사적 소유권의 근거를 넘어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는 과정? 그럼 헤겔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아까 이 리모컨의 기능을 향상시켰다. 그러면 이제 제 노동이 들어간 거니까 이 순간 이 리모컨과 저는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좀 더 볼게요. 인간이 자기 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라고 주장을 했다. 자기 의식과 자기 정체성. 여러분, 자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타인과 구별되는 나에 대한 어떤 의식? 나는 조아란이라는 사람이고 나는 국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제자들을 좋아하고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해서 남들과 구별이 돼. 이런 자기 의식. 그리고 자기 정체성도 뭐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또한 인간은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을 통해 자신에게 맞게 바꾸어 필요한 물품과 적절한 생활 환경을 마련하며 생명을 보존한다고 보았다. 노동을 통해서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연을 막 바꿉니다. 자, 자연을 바꾸어서 필요한 물품과 적절한 생활 환경, 그 다음에 생명을 보존한다고 보았다. 노동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또 뭐라 했죠? 노동을 통해서 자기 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기도 하고요. 자, 이때 자립성을 지닌 객체는 주체의 노동에 저항하기 마련인데, 그죠? 자립성, 독립성이 강할수록, 자립성이 강할수록 이 객체가 주체의 노동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 객체의 자연을 바꾸려면은 좀 더 강도가 큰 노동이 필요하겠죠. 좀 더 센 노동이 필요하겠죠. 아무튼 객체의 자립성은요, 인간의 노동에 의해서 일정하게 제거가 되고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주체에 알맞게 변화가 되죠. 한편 주체는 노동 과정에서 객체에 내재된 질서나 법칙을 일정 정도 받아들여요. 객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객체에 들어있는 어떤 질서나 법칙을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구나 목적을 객체 속에 실현을 한다. 그래서 그 결과 객체는 주체의 노동으로 사라지거나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과 무관한 것에서 인간을 위한 노동산물로, 인간과 무관했던 것에서 인간을 위한 노동산물로 짜잔 하고 변화하는 거죠. 뭘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여 주체는 객체 안으로 들어가고 객체는 주체의 고유한 형식을 받아들이게 된다. 헤겔은 이처럼 노동을 통해 주체가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는 것을 자기 대상화라 하였다. 자기 대상화라 하였다. 결국 주체와 객체는 서로 분리 고립되어 있다가 노동을 통해서, 그렇죠? 노동을 통해서 주체는 객체 안으로 들어가고 객체도 주체에 의해서 막 변화가 되고 주체를 위한 노동산물로 변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노동을 통해 노동산물 속에서 통일되어 가며 주체는 그 속에 실현된 자기 대상화의 정도만큼 자기 의식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자, 그런데 헤겔은 노동산물이 주체의 소유지만, 주체의 소유예요. 노동산물은 주체의 소유예요. 주체가 만들어낸, 주체가 변화시킨 노동산물입니다. 하지만 노동산물은 여전히 그래도 주체와 분리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주체를 완전히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동을 통해서 주체와 객체가 완전히 통일되기에는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통일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완벽한 통일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에 비해 마르크스는, 세 번째 사람 나왔네요. 자, 마르크스는 헤겔의 노동관을 수용을 했어요. 헤겔의 노동관이 뭐예요? 이 노동을 통해서 주체가 객체 속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대상화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자기의식을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식을 확보하게 된다라는 이런 헤겔의 이야기. 헤겔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아까 뭐라고 했어요? 헤겔은 마지막에 노동을 통해서 주와 객이 완전히 통일되지는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르크스가 뭐라고 했냐면 노동 자체가 그렇게 한계를 지니지는 않아요. 노동이 그렇게 노동을 통해서 주객 통일에 한계가 생기는 게 아니라 뭔가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노동에 한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노동 자체에 한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 외부 대상인 자연을 가공하여 인간의 욕구와 자기 실현에 알맞은 인간화된 자연으로 만든다라고 했어요. 노동을 통해서 자연을 인간화된 자연으로 만든다. 결국 그에게 노동은 객체의 인간적 형식을 부여하기 위해 자연적 소재의 형식을 부정함으로써 주체의 주관적 욕구나 목적을 대상으로 객관화하는 것이다. 이 말이 어렵죠, 여러분? 자, 이거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까지는 좀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 부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죠. 자, 지금 마르크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객체의 인간적 형식을 부여하기 위해 객체, 그러니까 막 자연물, 어떤 사물들, 이것에 나의 노동을 쏟아붓는 거죠. 그럼 나의 노동을 쏟아부음으로써 이 인간적 형식을 부여하고 그것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연적 형식을
막 없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인공적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연성을 없애고 인공적으로 내 의도대로 막 바꾸는 거예요. 내 의도대로. 그런데 그거를 이제 주체의 주관적 욕구나 목적을 대상으로 객관화한다라는 것은 자, 내가 어떤 내 의도대로 이걸 막 바꾼다라고 했잖아요. 노동을 들여서. 그러면은 내 의도가 여기에 삽입이 되는 거예요. 반영이 되는 거죠. 이 사물에. 그러면 그 내 의도라고 하는 것은 내 주관적인 욕구나 목적과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그 어떤 나 이거를 뭘 만들어서 내가 이걸로 뭘 해야지 라는 그런 목적 하에 내 의도가 생기는 거고 내 의도대로 이걸 막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노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사물이 나중에 이렇게 딱 변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의도에 맞게. 그럼 이 사물이 딱 변한 그 모습 자체가 내 욕구, 목적, 의도가 이렇게 누구나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객관화된 대상으로 딱 탈바꿈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 사물에, 마르크스 얘기예요. 이 사물에 내 의도가 반영이 된 노동이 가해지면은 내 의도, 목적 이런 것이 자, 이 사물에 반영이 되어서 이 사물이 어떻게 막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일단 자연성을 잃고 자연적 형식을 잃고 어떤 나라는 인간의 인간적 형식을 뒤집어 쓴 거잖아요. 이 사물이. 그리고 이렇게 뭔가 변할 거예요. 이 사물이. 그럼 그 사물은요. 내 의도나 목적이 이렇게 사물로 변신한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 문장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주체의 주관적 욕구나 목적을 내 욕구나 목적을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들이 뭐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욕구나 목적이 이렇게 짠 하고 모습이 바뀐 것이다. 객관화된 대상으로 딱 바뀐 거죠. 객관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문장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그리하여 가공된 대상에는 주체의 형식이 부여되고 나만의 그런 의도나 막 이런 목적이나 이런 게 부여가 되고 내 형식이 부여가 되고 주체의 욕구나 목적 등은 물질화되어 그러니까 내 욕구나 목적이 이렇게 이렇게 모습을 갖춘 사물로 딱 변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구체적 노동산물이 된다. 그 결과 인간은 노동을 통해 만들어낸 노동산물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기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이 노동산물에서 이게 잘 만들어졌어요. 이 물건이. 그럼 나 이거 보면서 역시 내 노동력은 최고야.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의식과 정체성 확보하고 내 능력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더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개발하여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획득하면서 자아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노동이 가장 현실적인 주객 통일의 방법이자 인간의 자아 실현 과정이라 주장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현실적인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되는. 왜냐면 얘가 내 노동으로 인해서 얘가 내 욕구가 이걸로 변한 거니까요. 내 의도가 내 목적이 이 사물로 변한 거니까요. 얘랑 나랑 이제 하나가 된 그런 상태인 거죠. 자, 다만 그는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의 한계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헤겔의 그 노동과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노동 자체에 한계가 있다. 이 생각은 안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객 통일,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의 한계가 그 한계가 노동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생기냐? 바로 사회적 구조의 한계 때문에 노동을 통해서 주객 통일의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통한 인간의 자아 실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100%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되냐? 노동이 바뀔 게 없다. 노동에는 문제가 없다. 노동 자체에는 한계가 없다. 근데 사회 구조를 변혁해야 한다. 사회 구조의 한계 때문에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의 한계가 완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르크스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깨끗하게 지우고 문제를 풀도록 하죠. 자, 37번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 내용 확인 문제입니다.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있어요.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럼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고르면 되겠네요. 자, 1번 선지. 로크는 인간에게 이성을 부여한 신의 의도를 무엇이라 생각했는가? 왜 신이 이성을 부여했다고 그랬죠?
아까 신의 목적대로 인간이 자연을, 공유물인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성을 주었다라고 했죠. 자, 그다음 헤겔은 인간이 동물과 달리 자연을 자신에게 맞게 바꾸는 목적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헤겔 부분이 얘기한 부분 볼까요? 자, 인간은 동물과 달리 그대로 나와 있네요.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을 통해 자신에게 맞게 바꾸는데 왜 그러느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절한 생활 환경을 마련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네요. 자, 그 다음 헤겔은 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어 얻게 되는 결과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헤겔이 얘기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어 얻게 되는 결과, 그거는 여기 한 3문단에 한 18번째 줄을 보도록 합니다. 18번째 줄에서 보시면요. 헤겔은 이처럼 노동을 통해 주체가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는 것을 자기 대상화라 하였다.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는 것을 자기 대상화다라고 지칭을 했고, 그 자기 대상화를 통해서 자기 대상화의 정도만큼 자기 의식을 확보한다라고 얘기했죠. 자기 대상화의 정도만큼 이 결과로 자기 의식을 확보한다. 그래서 3번의 답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르크스는 노동이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자, 마르크스 이야기에서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어요. 4문단에서 이제 마르크스 이야기 부분에서 한 10번째 부분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보시면 인간은 노동을 통해 만들어낸 그 노동 산물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또 뭐라고 했죠? 자기 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아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노동이 결국은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자아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으로 인해. 이렇게 지금 거기 나와 있으니까 이 4번의 답도 찾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찾았죠. 자, 그러면 답은 이제 자연스럽게 5번이 되겠네요. 마르크스는 노동이 주객 통일을 완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회적 구조의 한계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 얘기를 하긴 했죠. 마르크스 얘기 마지막 부분에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의 한계가 사회적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분석을 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뒤에 뭐라고 내용이 더 나와 있나요? 그래서 이 사회적 구조의 한계는 이러이러한 겁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구조의 한계가 구체적으로 뭔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7번의 5번 선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8번.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뭔가요? 기억은 지금 로크는 노동의 소유의 권리와 관련하여 설명했다 했을 때 그 소유, 로크. 그 다음에 니은에 같은 경우는 헤겔이 한 얘기죠. 둘 다 소유예요. 둘 다 소유를 가리키는 건데 로크의 이야기에서 언급된 소유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헤겔의 이야기에서 언급된 소유입니다. 헤겔은 거기서 헤겔의 노동산물이 주체의 소유지만 이 부분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찾으셨죠? 기억과 니은 찾으셨죠? 자, 그럼 이 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볼게요. 1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인간을 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완전히 신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만든다? 자, 여러분 기억을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신이 인간에게 자연과 이성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그 공유물인 자연을 이렇게 노동을 가해서 내 개인의 것으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그 공유물에 노동을 가해서 노동을 가한 그 공유물인 자연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소유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유라는 것 자체가 신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신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노동 자체도 신이 인간에게 준 신체를 통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노동을 하고 뭔가를 소유하게 되고 이런 게 전부 다
신이 준 것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뭔가를 소유하는 그 과정 자체가 신 때문에 가능한 거죠. 기억에서는. 그래서 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가 아니라 여전히 계속 신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억부터 틀렸으니까 1번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니은에서는 뭐 신 얘기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아무튼 일단 1번 기억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자 1번 안 되고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인간의 노동을 성립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자, 둘 다 소유인데 둘 다 이 소유 기억과 니은에서 나오는 소유 둘 다 인간의 노동을 성립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맞죠. 자, 소유를 하려면 그 노동이 자연에 이렇게 가해져야지만 공유물인 자연에 가해져야지만 그것에 대한 내가 소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 노동이 일단 성립 기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도요 보시면 객체는 노동을 통해 인간을 위한 노동산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니은에서 보시면 노동산물이 주체의 소유다. 노동산물이 주체의 소유인데 그 노동산물 자체가 노동을 통해서 인간을 위한 노동산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니은도 역시 인간의 노동을 성립 기반으로 하는 게 맞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기억은 이타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여러분 기억의 소유는요. 기억의 소유가 이게 내용을 쭉 보시면 신체에 대해서 일단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신체는 개인만의 것, 그 각 개인만의 것. 각자의 신체는 그 각자의 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공유물인 자연의 그 신체로 노동을 가하면서 이 공유물에도 배타적 권리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이타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그 과정이에요. 아,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거를 소유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소유를 하고 이런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한 그런 어떤 이타심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입니까? 이 노동 소유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타심하고는 관련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자 3번 또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뭐 이기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니은 같은 경우 뭐 이제 뭐 노동산물이 주체의 소유다. 글쎄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기심의 실현 나만 챙기려고 뭐 이렇게 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노동을 하고 소유를 하는 노동산물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이것보다 딱 이기심으로만 딱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죠. 좀 더 폭넓은 범위로 봐야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기억은 인간과 자연의 합의를 강화하는 반면 니은은 인간과 자연의 분리를 강화한다라고 했는데, 자, 아까 니은 있잖아요. 헤겔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그 헤겔의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소유에서 위에 줄 보세요. 노동을 통해 주체와 객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노동을 통해 노동산물 속에서 통일되어 간다라고 했어요. 노동산물 안에서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어 간다. 분리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죠. 그래서 4번도 적절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 5번. 기억은 공유물의 존재에 의해 보장되는 반면 니은은 주객 통일의 완성에 의해 보장된다. 여기서부터 일단 권리죠. 여러분 보시면. 자, 아까 헤겔의 이야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냐면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헤겔은 그 뭐 소유를 하고 노동산물이 주체의 완전히 소유지만 주체의 소유지만 여전히 그 노동산물은 주체와 분리돼 있고 주체를 완전히 표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주객 통일에는 한계가 있다. 완성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5번도 잘못된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38번. 자, 다음 문제로 가죠. 39. 윗글의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네요. 캐릭터 아티스트를 꿈꾸는 A씨는 관련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예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비사에 입사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유명한 몇몇 캐릭터만 반복적으로 그려야 하는 현실에 염증을 느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몇몇 캐릭터를 계속 그리는 이 과정, 이게 바로 노동이죠, 노동. 그리고 예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정말 더 완벽한 노동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연습 과정, 준비 과정인 거고요.
이렇게 노동을 하는데 그 노동 자체에 염증을 느낍니다. 왜 염증을 느낀 걸까요? 노동을 했는데 캐릭터 아티스트로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C사로 직장을 옮겼다. C사로 직장을 옮긴 후 그는 다양한 종류의 캐릭터를 마음껏 변형해 그리는 동시에 여러 동물들의 모습을 관찰해요. 자신만의 독창적인 캐릭터를 창작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봤을 때 이 A씨는요. B사에서 한 노동에는 왜 염증을 느꼈어요? 계속 유명한 몇몇 캐릭터만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야 해요. 그럼 여기에 캐릭터만 계속 똑같은 캐릭터만 반복적으로 그리는 과정에서 나의 발전도 없어. 나의 발전도 없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자기의식 이런 것을 여기서 느낄 수도 없다는 거죠. 자기 정체성도 못 느끼고 성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보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가치가 없는 노동이라고 느껴진 거죠. 그래서 염증을 느끼고 자 C사로 옮긴 후 자신만의 독창적인 캐릭터를 이렇게 막 자유롭게 막 창작을 하게 됩니다. 이 노동에서는 지금 이 부분의 노동에서는 자아 실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그래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A씨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객체 속에 실현하려고 노력해 왔겠군. 그렇죠. 근데 아까 B사에서는 이걸 못 해가지고 염증을 느낀 거고 C사에서는 이 상황이 가능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A씨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형식을 부여한 노동산물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겠군. 그래서 만약에 자신의 형식을 부여한 노동산물에 관심이 없었다면 그냥 B사에서 계속 일해도 상관이 없었겠죠. 자, A씨가 제한된 캐릭터를 그리는 노동에 염증을 느꼈던 이유는 자기의식 확보에 대한 갈증 때문이겠군. 자기의식, 자아정체성 이런 것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B사에서의 상황을 못 견디고 C사로 이직을 한 거죠. A씨가 직장을 옮긴 것은 노동을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자유를 확장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이겠군. 그렇죠? 이것도 적절하죠. 자신의 재능을 계속 개발하고 그래서 이제 캐릭터 아티스트로서 성장하고 싶어서 또 이제 옮긴 거잖아요. A씨가 예술학교에서 공부한 기간은 외부 대상인 자연의 형식에 맞게 자신의 목적을 객관화시킨 시기였군. 여러분 이 부분 봅시다. 자연의 형식에 맞게 자신의 목적을 객관화하다? 자,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신의 목적을 객관화하는 그런 연습을 예술학교에서 막 한 거죠. 자, 그런데 그걸 자연의 형식에 맞게 이 앞부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마르크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르크스가 객체의 인간적 형식을 부여하기 위해 자연적 소재의 형식을 부정함으로써 자연적 형식을 부정한다고 그랬어요. 형식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 이제 반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답은 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윗글과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윗글의 내용과 이 보기 안의 내용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돼요. 읽어볼게요.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요. 첨단 과학기술이 생산수단에 접목되는 상황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을 예언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전에는 뭔가를 이제 생산하는 수단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수단이 노동이었어요. 노동. 옛날에는 그냥 뭐 기계나 뭐 기술이나 없었잖아요. 아주 오래된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손으로 간의 수공업 막 손으로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순전히 인간의 노동으로 100% 인간의 노동으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근데 이제 기술이 막 발전을 해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인간의 노동의 대신 그 자리를 기술이 차지하고 기계가 차지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계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인간이 일자리를 잃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종말을 예언했다. 첨단 과학기술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는 노동의 종말이 긍정적으로는 여가적 삶의 증대를 자, 노동이 필요 없어짐으로써 긍정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남은 거죠.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여가적 삶의 증대가 되고 부정적으로는 대량 실업으로 인한 정체성의 실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거 뭐 아까 윗글에서 본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죠. 노동을 통해서 자기 의식을 확보하고 자아 정체성을 실현하고 막 이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정체성의 실현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대량 실업의 피해자들을 위해 사회적 경제 부분의 일자리 공유 전략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일자리를 사람들에게 계속 주자, 마련해 주자. 이를 통해 그들이 삶의 이유를 찾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노동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들한테 뭐 돈을 벌게 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삶의 이유가 되는 거고요. 노동이 이 사람 말에 의하면.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기회가 된다. 노동 자체가, 일거리 자체가, 일 자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죠. 1번, 윗글과 보기 모두 노동이 인간의 정신보다 신체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아, 지금 무슨 얘기 했어요? 아까 윗글에서 뭐 노동이 자아 정체성을 실현하게 해주고, 자기 의식을 갖게 해주고 뭐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기 안에서도요, 일을 함으로써 삶의 이유를 찾고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막 이런다고 했어요. 근데 노동이 종말이 됨으로써 정체성이 실현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다 정신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신체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잘못된 얘기. 윗글과 보기 모두 인간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노동이 기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군. 답은 2번이네요. 자, 윗글의 노동의 한계는 보기의 노동의 종말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겠군. 이랬어요. 여러분, 윗글의 노동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었나요? 뭔가 한계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죠. 근데 이제 보면은 헤겔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서 자,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마르크스가 맨 마지막에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의 한계는 사회적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무슨 노동의 한계가 노동의 종말로 노동의 끝으로 인한 한계다. 이런 얘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았어요, 아예. 자, 그다음 윗글의 노동의 기능은 뭐예요? 윗글에서 아까 뭐 자기의식, 그다음에 뭐 자기 실현, 뭐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게 해준다. 자기의식을 확보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였죠. 그러면 보기의 노동의 기능은 뭐였나요? 보기의 노동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보기 읽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기회, 자신의 가치를 입증한다. 이런 게 자아 정체성 실현, 자기의식 발견, 확보 이런 건 비슷한 얘기잖아요. 대립이 아니라 유사하다. 자, 윗글은 보기와 달리 사회 변화가 노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언급하고 있군. 아니에요. 뭐가 아닐까요? 윗글은 보기와 달리가 아니라 이 윗글과 보기 둘 다 사회 변화가 노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언급합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보기에서는 사회 변화가 노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뭐예요? 일단 첨단 과학 기술 때문에 노동이 종말될 수 있다. 첨단 과학 기술이 이렇게 개발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회 변화 맞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 노동이 종말된다. 영향 언급했죠. 그리고 윗글에서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르크스의 말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자,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의 한계가 사회적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를 변혁하면 노동을 통한 인간의 자아 실현이 완성이 된다. 맞잖아요. 그래서 사회 변화가 노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언급한 거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5번도 윗글은 보기와 달리가 아니라 윗글과 보기 둘 다 이렇게 해줘야 맞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2번으로 정리하시고요. 자,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맥상 A부터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자, A 부분 볼게요. 자, A에서는 노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노동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죠? 공유물을 인류의 삶에 손해가 되도록 만든 경우 그것은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인간의 삶과 편의에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 즉, 공유물에 첨가한 노동이 아니므로 이게 아니라 그죠? 아까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보여줬잖아요. 리모컨을 부러뜨림 이런 경우도 사실 공유물에 뭔가 노동을 첨가했다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피해를 끼친 경우는 노동 자체로 인정을 안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유물에 첨가한 노동이 아니므로 이렇게 바꾸면 안 되고 인간의 삶과 편의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답은 1번이고요. 한번 밑에는 다 이제 적절하게 바꾸는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이때 자립성을 지닌 객체는 이때라는 지시어가 가리키는 말이 뭔지 이때는 그죠? 자연을 인간에게 알맞게 바꿀 때 그 앞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죠.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을 통해 자신에게 맞게 바꾸었을 때 요걸 가리키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도 괜찮죠. 그 다음에 C는 뭐냐면요. 여기 밑으로 쭉 가시면 객체에 내재된 질서나 법칙을 일정 정도 받아들이면서 자 일정 정도 받아들인다. 이건 다 100%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정도 어느 정도만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수용하면서 일부만 받아들인다. 이렇게 바꿔도 좋죠. 자, 그다음 D는 헤겔의 노동관을 수용하면서도 헤겔의 노동관이 뭐였어요? 노동이 자기의식과 자기정체성 확보의 계기로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식과 자기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얘기가 헤겔의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헤겔의 노동관을 수용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한 헤겔의 말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자, 이는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 여기서 자신의 능력이 뭐예요? 주체의 주관적 욕구나 목적을 객관화하는 능력. 그래서 이거 제가 아까 막 설명 열심히 했죠. 그래서 제가 이 물건에 제 욕구나 목적을 반영해서 이거를 객관화하는 그래서 제 욕구나 의도가 이렇게 사물로 딱 변신을 한 것이다. 이게 객관화된 사물이다. 막 이런 얘기 막 열심히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서 자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동력, 주체의 주관적 욕구나 목적을 객관화하는 능력, 노동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적절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 푸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트입니다. 고전시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편의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은요. 저곡 전가 팔곡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두 번째 작품은 용추유연가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학은요. 우리가 뭐부터 봐야 돼요? 그죠? 보기상자부터 일단 봐야죠. 힌트를 주고 있는 보기상자 있나요? 네, 45번에 있습니다. 자, 45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에만 해당되는 힌트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경제적으로 몰락한 향반 계층에게 향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뭐 몇 대째 벼슬하고는 좀 거리가 먼 벼슬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양반들을 이 향이 시골 향자예요. 그런 양반들을 향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적으로 몰락한 향반 계층에게 자연은 안빈낙도의 공간이고요. 곧 자신의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안식처였다. 자신의 신념? 자, 이런 사람들에게 그 좀 시골에 내려가서 자연 속에서 이렇게 자연을 누리면서 뭐 자연에 응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은둔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시골에 이렇게 묻혀 사는 세속을 입고 묻혀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신념이라고 하는 건 뭐였을까요? 그렇죠. 나는 욕심 없이 살겠다. 세속적 욕심을 버리고 나는 깨끗하게 자연과 함께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살겠다. 강호한정하는 삶을 살겠다. 안민낙도 안문지족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신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현할 수 있는 안식처였다. 이처럼 자연은 정신적 풍요로움을 주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현실 소외에 대한 보상 공간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비록 벼슬은 못하지만 현실에서 내가 정치계에서 소외당하고 있지만 하지만 난 그 사람들이 못 누리고 있는 자연 속에서의 이 아름다운 삶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상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공간이었던 거죠. 공간으로서 그런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으니까 이런 이제 특징이 나에서 나타난다, 용추유연가에서 나타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곡, 전가, 팔곡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곡, 2곡, 3곡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형태를 딱 보니까 어떤 느낌 드세요? 아, 연시조구나. 시조가 여러 수가 묶여서 평시조 여러 수가 묶여서 연처럼 나누어져 있는 연시조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내용부터 보도록 할까요? 아니면 제가 조금 좀 설명을 곁드릴까요? 설명을 좀 할까요? 여러분, 저곡, 전가, 팔곡이라고 하는 말은요. 일단 제목부터 보시면 저곡은 어떤 지역명이에요. 지역명칭이고 전가, 팔곡은 전가가 농촌을 뜻합니다. 농촌에 있는 집, 농가. 팔곡은 말 그대로 8곡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곡이라는 그 농촌 지역에서 부르는 8곡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총 8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일수는요, 제1곡 같은 경우는요, 이 시에 좀 서사 같은 역할을 해요. 들어가는 말, 요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수부터는요, 봄 이야기, 여름 이야기, 가을 이야기, 이제 농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봄의 농촌 이야기, 여름의 농촌 이야기, 가을의 농촌 이야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이야기를 이제 쭉 해요. 그럼 지금까지 총 5수죠. 그리고 나머지 3수는 뭐냐면은 농촌의 아침, 농촌의 점심, 농촌의 저녁 이야기,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해서 총 8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특징은요. 여러분 이제 뭐 사실 뭐 시험 볼 때는 뭐 그런 거 전혀 모르시고 이제 접근을 하셨겠지만 이제 문제를 다 풀었으니까 이 작품에 대한 그냥 이제 설명을 좀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이 작품은 좀 특징이 뭐냐면 기존의 여러분 강호한 정가들을 떠올려 보세요. 기존의 자연이나 시골에 대해서 그 노래를 했던 그 사대부들의 강호한 정가 이걸 이제 떠올려 보면은 거기서 보면은 어떤 자연이나 농촌의 한가로운 정서, 아름다운 풍경 이거를 멀리서 관찰자 입장으로서 이렇게 들려주는 것 같은 그 풍경을 묘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막연한 느낌. 실제로 그 안에서 정말 벼슬 다 버리고 그 안에서 정말 살고는 있나? 어떻게 생활하고 있지? 누가 도대체 일도 안 하면서 누가 도대체 저 사람이 먹는 밥이나 뭐 이런 걸 다 챙겨주는 뭐 이런 궁금증이 들 정도로 그죠? 마냥 자연 속에서 이 자연 너무나 아름답다. 자연 속에서 난 평생 하리라. 갈매기야 나랑 친구하자.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화자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 농촌 생활에 뛰어들어서 그 농민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농사를 짓기도 하는 이런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그런 사대부들의 강호한 정가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느낌이 많이 묻어나는 실제로 농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시험 보면서 이제 읽어보셔서 다들 알고 계시는 바겠죠.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곡. 자, 세상에 버린 몸이 세상에게서 버림받은 몸이 시골에서 이렇게 늙어가니. 자, 바깥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일, 속세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세일을 내가 모르겠고, 속세일은 나 모르겠고, 관심 없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또 무엇인가. 자, 이런 와중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중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여전해. 그래서 우리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 풍년이 들었으면 좋겠다. 풍년을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농인이 와 이르되 농부가 뭐 이웃 사람이겠죠. 농부가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되 자, 봄 왔네 밭에 가세. 이건 이제 농인이 한 말이에요. 농인이 한 말을 인용을 하고 있죠. 봄이 왔네 이제 봄 이야기죠. 봄 이야기. 농촌의 봄 이야기. 밭에 가세. 그래서 앞집에서는 쟁기를 잡고 이렇게 쟁기를 잡고 뒷집에서는 따비를 내내. 따비는 그냥 일종의 농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집에서는 내가 농기구 빌려줄게. 농기구 가져가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촌들끼리 옆집, 앞집, 뒷집 할 것 없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래 우리 다 같이 농사일 합시다. 오늘은 이 집 일 해주고 내일은 뭐 저 집 일 해주고 뭐 그럽시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두어라. 내 집부터 하겠느냐. 남의 집 일을 먼저 해주니 더욱 좋구나. 이렇게 뭐하는 서로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농촌의 모습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름 이야기입니다. 여름날 더울 때 그 햇빛으로 막 달궈진 땅이 마치 불 같구나. 땅에서 열기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밭고랑을 매자하니 땀이 흘러서 땅이 뚝뚝 떨어지네. 어사와. 여러분 어사와는요 그냥 감탄사예요. 아이고 와 막 이런 입립신고 어느 분이 하실까. 이렇게 나달마다 맺혀있는 그 수고로움을 어느 사람이 알고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름에 농사일하기 진짜 힘들겠죠. 자, 이제 가을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을에 곡식을 보니 이제 추수하는 계절이잖아요. 좋기도 좋구나. 흐뭇하죠. 내 힘으로 농사를 지은 거라서 이거는 먹어도 맛있구나. 자, 이 밖에 천사만종을 부러워 무엇하리요. 천사만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뜻풀이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냥 부귀영화 같은 것을 나타낸다.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런 상황에 내가 곡식을 보고 이렇게 흐뭇하고 먹어도 맛있고 이렇게 행복한데 더 이상 내가 뭘 바라겠느냐. 부귀영화?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런 거 부러워해서 좀 뭐 할 거야? 이런 거죠. 난 지금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
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5곡입니다. 이제 5곡이니까, 제 5곡이니까 언제 얘기겠어요? 겨울 얘기겠죠. 자, 밤에는 새끼를 꼬고 저녁엔 띠풀을 베어 밤에 막 새끼 꼬고 열심히 일을 하는 일을 하는 그 농촌의 모습이에요. 자, 초가집을 잡아매고 자, 농기구를 좀 손보아라. 여러분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농사일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농사를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봄에 농사일을 할 채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봄을 맞이할 준비. 그래서 초가집을 잡아매고 자, 농기구도 손 좀 봐. 자, 내년에 봄이 온다 하거늘 결의종사하리라. 자, 봄이 오면은 그때부터 그냥 열심히 또 농사일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용추유연가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추유연가는요. 용추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인데, 이게 지역 이름인데, 이제 저자가 이 글을 쓴 사람이 그 지리산은 아시죠? 지리산 밑에 이제 용추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대요. 그 용추동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화안전가죠, 여러분. 전형적인 강화안전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일단 길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같아요, 여러분? 가사입니다.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제일 좋아하는 장르죠? 가사.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할게요. 불어오는 봄바람이 봄볕을 보내오니 봄바람이 불어오고 이제 봄인가 봐요. 봄볕을 붙여내니 지저귀는 새소리는 노래하는 소리니 곱디고운 숯불꽃은 웃음을 머금었다. 근데 정말 풍경이 그림처럼 묘사되고 있네요. 봄바람이 막 봄빛을 보내고 있어요. 반짝반짝반짝. 그리고 새가 막 뭐라고 울고 있을까요? 꾀꼴인가? 자, 이렇게 막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곱디고운 숯불꽃은 웃음을 머금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죠. 이렇게만 봐도 이곳에 앉아보고 저곳에 앉아보니 그 골짜기 안에 맑은 향기가 지팡이에 묻었구나. 풍경을 즐기면서 흐뭇하게 화자가 지팡이를 여기 올라오면서 이렇게 지팡이 짚고 올라왔나 보죠. 그 지팡이에 막 향기가 향기로워요. 향기가 막 묻어 있습니다. 자, 봄빛이 반짝 흩어날고 초목이 무성하니 막 나무도 막 무성해요. 그죠? 새가 이 나무 위에 나무와 풀이 막 무성합니다. 자, 푸른 빛은 그늘되어 나무 아래 어리었고 자, 하늘에 빛난 구름, 빛나는 막 구름도 있습니다. 골짜기에 잠겼으니 송정에서 긴 잠은 더위도 모르더라.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이렇게 막 살풋 졸고 있으면은요, 막 더운 줄도 모르겠대요. 자, 그런데 더워요? 봄보다는 언제가 더워요? 당연히 여름이 덥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봄이었다가 봄빛이 반짝 흩어날고 초목이 무성해진다. 여러분, 초목이 무성해지는 시기가 바로 여름이거든요. 요때는 자, 여기까지가 봄이고 요 부분은 자, 더위도 모르더라. 이 부분은 여름인 거죠. 계절감이 확 느껴지네요, 여러분. 작품에서. 이제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먼 하늘은 막디 맑고 기러기는 울어예니. 여러분, 기러기 하면은 어떤 계절하고 좀 연관이 많이 됩니까? 계속 이제 보면은 여러분이 뭐 기러기를 많이 접한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감이 안 오신다면 그 다음 줄을 보세요. 양쪽 언덕에 단풍숲은 비단처럼 비치거늘. 좀 느낌이 오시죠? 어느 계절 같아요? 가을이죠, 가을. 자, 그리고 예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고전 작품에서 뭐 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뭐 니다, 뭐 녀다. 이제 옛날 어휘인데요. 이거는 무슨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냐면 뭐뭐하며 가다, 뭐뭐하며 뭐 지내다, 뭐뭐하며 살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보통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고전 시가에서요. 여러분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먼 하늘은 막디 맑고 기러기는 울면서 날아가니 양쪽 언덕의 단풍숲은 비단처럼 피치거늘. 역시 또 아름다운. 전체적으로 보면은 되게 시가 감각적이죠.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아름다운 표현들이 막 곳곳에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대 강 그림자 푸른 유리가 되었구나. 그럼 보시면 강 그림자가 푸른 유리가 되었다. 푸른 유리 같은 강.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되게 뭔가 고요하고 차분한 그런 강이 이렇게 쫙 아름답게 유리처럼, 유리 거울처럼 펼쳐진 그런 강의 모습이 막 그려집니다. 자, 국화를 잔에 띄워. 국화, 이 꽃도 그죠, 뭔가 가을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그런 꽃이죠. 무지개를 맞아오니 이 작은 즐거움은 세상이 모를 일이로다. 자, 내가 이렇게 이 자연 속에서 느끼는 이 즐거움. 속세는 몰라. 속세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야. 이런 모르는 즐거움이야.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여기에 직접 와봐야지 알지. 이런 즐거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가을. 이고요. 하늘 높이 부는 바람, 고요하고 쓸쓸하여. 나뭇잎이 다 졌어요, 여러분. 나뭇잎이 다 지고 상계곡이 삭막하고 섣달 금음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이제 겨울이구나. 하얀 눈이 내립니다. 섣달 금음이 조화를 부려서 백설을 내리니 수많은 산봉우리가 경효굴이 되었거늘. 여러분, 경효굴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달나라에 있는 뭐 아름다운 구슬로 뭐 만들어진 뭐 그런 뭐 전설 속의 동굴이래요. 그냥 이제 뭐 그런 것까지는 사실 알 필요 없고, 수많은 산봉우리, 겨울에 수많은 산봉우리의 모습이 정말 진짜 아름답더라. 뭐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눈썹이 솟구치고 눈동자를 높이 뜨니 이제 막 겨울에 하얀 눈으로 뒤덮인 세상을 보니까 막 눈이 부십니다. 그래서 눈동자를 막 이렇게 눈이 부셔서, 그 아름다움에 눈이 부셔서 그런 모습이에요. 끝없는 설경은, 끝이 없는 그 눈이 이렇게 눈으로 뒤덮인 세상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설경은 시의 제재가 되었으니 노래의 소재가 되었다. 노래로 부르고 싶을 정도로 경치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경치가 정말 아름답더라. 노래로 부르고 싶을 정도로. 세상 물정을 모르니 추위를 어찌할까. 추위조차 못 느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중략이 됐죠? 자, 이제 다음 내용 보면, 깨끗하고 맑은 바람을 실컷 쏘인 후에 대여섯 아이들과 노래하며 돌아오니 지금 이런 기운이, 이런 분위기가 옛사람들이 풍류를 즐기던 그 기상에 미칠까 못 미칠까,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풍류가 옛사람에 미쳐요 못 미쳐요. 자, 옛일을 떠올리니 어제인 듯 하다마는 깨끗한 풍채를, 그 옛사람들의 풍채를 꿈에서나 한번 내가 얻어볼까, 뭐 흉내나 내볼까. 근데 옛사람을 못 보는데 지금 사람이 어찌 그런 풍채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일찍 태어났으면 그런 옛사람들의 그런 풍류도 내가 알 수 있었을 텐데, 뭐 늦게 났는데 어떡해. 이렇게 애통함도 쓸 데가 없구나. 자, 산새와 산꽃을 내 벗으로 삼아두고 경치를 만끽하며 생긴 대로 노는 몸이, 자, 공명을 생각하며 뭐 이름을 널리 알리는 거, 이런 거 나는 뭐 별로 욕심 없다. 빈천을, 가난하고 이렇게 소박한 이런 상황을 내가 서러워하겠느냐? 나 서럽지 않다.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분지족, 이런 상황을 뭐 안빈낙도, 뭐 안빈일념,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분수에 편안함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낀다. 뭐 그 가난한 이런 상황에, 없는 상황에 편안함을 느끼고 도를 즐길 줄 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단사표음이 내 분이니, 여러분 단사표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뭐 직역을 하면 그냥 소박한 음식이라는 건데, 이것도 뭐 안빈낙도 안분지족하고 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내가 이렇게 소박한 삶을 자연과 하나 되어 누리는 것이 내 분수라고 생각을 한다. 내 분이니 세월도 참 한가하네. 자, 전형적인 강호 한정가의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이 계곡 경치를 실토록 아주 실컷 거느리고 100년 세월을 논일다가 내가 마치리라. 자, 아이야 살인문을 닫아라. 세상이 알까 하노라. 자, 살인문을 닫아라. 나의 이 즐거움을 나 알리고 싶지 않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나는 지금 너무 좋아. 진짜 좋아. 즐거워.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운의 용추유연가까지 봤고요. 자, 이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이제 밑에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선지 쭉 훑어보시면 알겠지만, 가와나의 어떤 표현상 특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요. 이 둘의 공통점, 표현상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공통점을 한번 알아보라라는 문제예요. 1번,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답 1번이죠. 바로 1번이죠. 우리 아까 가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했고, 나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1번이 적절한 선지.
자, 2번. 초월적 공간을 동경하며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있다. 여러분, 가에서 현실을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농촌을? 맨날 농사에 힘들어 죽겠고 그냥 땀나고 막 진짜 벗어나고 싶다. 막 이런 얘기 없잖아요. 부정적 현실로 느끼지 않았어요. 현실을 부정적으로 느끼지 않았고 나에서도 마찬가지. 나에서도 완전 반대죠. 난 이 삶에 너무 만족해.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아. 나만 느끼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여러분, 인간과 자연을 서로 대비하는, 나는 이렇게 욕심이 많은데 자연은 왜 이렇게 욕심이 없을까? 막 이런 식으로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는 그런 내용도 둘 다 없었어요. 그 다음에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의 덧없음을 환기하고 있다. 과거를 회상하며 이 현실 참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이 현실 참 덧없구나, 정말 허무하구나, 이런 내용도 없었죠. 자,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적 갈등이 고조된다. 공간이 이동이 되면서 점점 괴로움이 막 커지고 있어. 이런 내용도 없었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자, 43번 볼게요.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제1곡은 세상에 버림받은 몸으로 풍년을 바라는 마음을 통해 정치 현실에 대한 미련? 아니에요, 여러분. 자, 바깥 일은 나 모르고 나 관심도 없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무엇인가? 자, 이 중에 그냥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내가 풍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 정치 현실에 대해 미련, 나 돌아가고 싶어. 속세로 이런 거 아니죠. 자, 그래서 1번, 답은 1번이에요. 이 곡은 봄이 오니 밭에 나가 서로 도와가며 일하는 모습을 통해 공동체적 삶의 태도 팍팍 드러나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 자, 그 다음에 제3곡은 더운 여름에 땀을 흘려가며 밭고랑을 매는 모습을 통해 자, 농사일의 고단함을 보여준다. 그렇죠. 이렇게 나달마나 맺힌 이 수고로움을 누가 할 것인가? 막 이런 말도 나오고. 자, 내 힘으로 수확한 곡식에 대한 만족감을 통해 내 손으로 지었으니 그냥 맛도 정말 좋구나, 맛있구나, 막 이런 얘기. 노동의 가치를 보여준다. 자, 농기를 수리하며 봄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따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겨울이 됐으니까 봄을 준비해야지. 봄이 오면 또 열심히 또 그 농사일을 시작해야지. 자, 이런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따르는 농촌의 생활상 우리 확인할 수 있었죠. 자, 1번으로 정리하시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44번.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을 볼게요. 바깥일 내 모르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의문형 어미를 무엇인고 하는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서 과거의 삶을 자책? 내가 왜 과거에 그렇게 쓸데없이 그냥 벼슬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고 막 이런 거 아니죠. 자, 그냥 이거는 내가 지금 그냥 바깥일 내가 뭐 모르겠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자신의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지 과거의 삶을 자책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이 밖에 천사 만종을 부러워 무엇하리요? 내가 그리고 이 밖에 뭐 부귀영화를 부러워해서 내가 무엇하겠습니까? 자, 서리적 표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평서문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일부러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형으로 변화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서리적 표현 내가 천사만종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천사만종 부러워서 내가 뭐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천사만종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농촌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안타까워해요? 반대죠. 만족합니다. 자, 그 다음 디귿. 고란의 맑은 향기, 지팡이에 묻었구나. 향기가 지팡이에 묻은 것처럼 보인대요. 향기가 보인대요. 이거 뭐예요? 후각의 시각화, 즉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나는 거죠. 시각적 심상이 아니라. 그리고 성현의 삶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자연을 그냥 있는 그대로 누리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리을.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 리을을 볼게요. 일대의 강그림자 푸른 율이 되었구나. 푸른 율이 이거는 그 강의 잔잔하고 그 가을 강의 아름다운 고요하고 잔잔한 그 모습을 이렇게 빗댄 표현이죠.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 맞죠. 자, 역동적인 자연의 모습. 여러분 그 푸른 유리 같은 강 그림자 이게 역동적이에요. 푸른 유리, 딱 고요함,
잔잔함 이런 느낌이잖아요. 역동적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정적이죠. 정적. 자, 그다음 미음. 명령형 의미를 사용하여 자, 아이야 살인문 닫아라. 명령형 어미 맞네요. 세상과 단절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이 즐거움은 나만 알고 싶어. 세상 사람들이 알까 하노라. 세상 사람들이 알기 전에 빨리 닫아. 난 속세는 이렇게 단절할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아까 보기 읽었죠. 선지 볼게요. 자, 이 작은 즐거움은 세상 모를 일이라며 자부하는 모습에는 화자에게 자연이 현실 소외에 대한 보상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음이 나타나는군. 아, 내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느끼는 이 즐거움은 속세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야. 아, 나는 속세에 안 살아도 상관없어. 내가 벼슬 안 해도 괜찮아. 나는 이렇게 지금 자연 속에서 살면서 정말 이런 그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데 나 이걸로 충분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보상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자연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끝없는 설경에서 느끼는 흥취를 시를 통해 표출해내고자 하는 모습. 이것은 자연을 정신적 풍요로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나는군. 그렇죠? 얼마나 그 설경을 아름답게 느꼈으면 내 노래의 제재로 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아름다움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화자의 모습 보이죠. 정신적 풍요로움 느껴집니다. 자, 자연을 벗으로 삼고 생긴 대로 노는 몸에는 정치,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자연을 안식처로 여기며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그렇죠? 자연을 벗으로 삼고 생긴 대로 노는 몸. 지금 자연 속에서 이제 내가 자연과 하나가 되어 내가 이렇게 앞으로도 쭉 살아가겠노라. 이게 내가 이렇게 타고난 거다. 내가 타고난 그 삶이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지 4번, 5번 볼게요. 공명을 생각하지 않고 빈천을 서러워하지 않겠다는 모습에는 내가 이름을 날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나의 이런 그 소박한 이 삶을 서러워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은 자연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 그렇죠? 뭐 어떤 세속적인 욕심 부리지 않고 이렇게 자연을 벗으로 삶아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신념이 드러나죠. 그다음 단사표음을 내 분으로 생각하니 이런 소박한 삶을 소박한 음식, 소박한 삶, 그 안분지족하는 삶 이것을 내 분수로 생각하니 세월도 한가하다고 느끼는 모습에는 삶의 단조로움을 느끼고 안빈낙도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낸다. 뒤에는 맞죠? 안빈낙도하려는 화자의 의지. 뭐가 틀렸어요? 이 부분이 틀렸죠. 아, 진짜 내가 현실에서의 삶이 너무 심심해. 단조로워. 왜 이렇게 따분한지 모르겠어. 나 그냥 자연 속에서 살래.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며 살래. 이건 아니죠. 이런 삶의 단조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45번의 답은 5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문제 없죠, 여러분? 네. 자, 여러분 문제를 같이 저와 함께 풀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모자랐나를 검토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기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